야, 존폐 위기라. 현대산업개발 등록 말소 여부가 지금 논점이 되고 있죠. 정말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면 이 건설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인데 국토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것을 이제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상황이에요. 교수님이 내용 좀 작게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예, 뭐 아파트가 신축 현장인데 무너져가지고 네.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황당했고 또 피해자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국민적 분노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에 이 서구 화정동 화정 아파트,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붕괴 사고를 일으켰던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처벌을 내리는 주체가 지자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시가 관할 구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가장 최고의 수위는 등록을 말소하는 거야.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 이 이름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아예 못 쓰고 이 건설업에서 업무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면 영업정지 1년 정도인데 국토부에서는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서류 받고 나서 서울시가 어떻게 밝혔냐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6개월 내라고 하면 늦어도 9월 안에는 실제적으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 둘 중에 등록 말소냐 아니면 1년간 영업정지를 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내려올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국토부의 의견은 등록 말소까지도 처분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한 그렇죠. 사고예요. 그리고 실제 이 HDC에서 그 만든 아파트 브랜드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세요 지금. 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 이런 식으로 건설했다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아파트는 과연 그럼 제대로 지어졌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했던 건설사 가연 건설 산업인데 이 건설사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징계를 내려달라라고 처분을 요청을 했고 감리를 맡은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게 광장이라고 하는 건축사 사무소인데 이곳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이건 경기도에 있어서 경기도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 아파트 브랜드 네임을 네,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등록 맞습니다. 말소가 되면 앞으로 그 네임을 아예 그 네이밍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영업에 있어서는 사실 정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고 또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브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그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도 좀 불안을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정말 끔찍한 사고였는데 이 관련된 공사 사고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이번에는 철거하던 건물의 붕괴 사고였어요. 이번에는 지난번 거 신축하던 거였고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얼마 전 서울시가 이 철거 과정에서 이뤄진 붕괴 사고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그때 뭐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죠. 깜짝 놀랐죠. 버스가 가고 있는데 덮친 거잖아요. 뭐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저 볼 때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같은 회사예요. 이게 더 국민들이 황당한 거죠. 아니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길래 그렇죠. 8개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6월 9일이에요. 네. 작년 6월 9일에 상가 건물 철거 중에 붕괴를 자네가 이제 인근 시내버스를 덮쳐가지고 승객 17명의 사상자 사망이 9명이고요. 부상이 8명이나 됐어요. 엄청나게 큰 사고라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이 관할구청인 광주동구청이 작년 9월에 사업자 등록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철거공사 원청사 현대산업개발에 문제를 좀 지적해달라고 그러니까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한솔기업이 하도급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에 처분 사유로는 이렇게 돼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을 했다. 그래서 구조물이 붕괴하게 됐다는. 그러니까 원래 해체할 때는 조심스럽게 단계를 밟아서 해체를 해야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된 그러니까 이렇게 해체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 낸 것과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해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국 붕괴가 일어났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처분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해서 처분이 됐고 현장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감리 업체나 아니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제대로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혀 감독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 당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네. 신속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그런 입장을 보였고 결국 이제 8개월이라고 영업 정지가 내려졌는데 뭐 지금 이 사건도 있었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신축 아파트의 붕괴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져야 돼요. 그 당시에 첫 번째 사고에서 8개월 영업 정지라고 하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대체 건설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건설을 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징계는 좀 더 무겁게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즉각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낸 상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영업을 못 하게 되고 회사가 만약에 진짜 등록이 말소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건설사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니까 취소송을 냈는데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어떻게든지 좀 모면하고 넘어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보세요. 행정처분에서 소송 내면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등록 말소를 못 해요. 몇 년 걸리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검사를 하잖아요. 이걸 국민들이 과연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권리니까 그건 뭐 보장돼야 되겠죠. 법적인 권리, 사업적 권리를 뭐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권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업체는 계속 건설을 할 것이고 그 건설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부실이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은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는 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호사님 그런 방법 있어요? 중간에 이걸 좀 건설을 못하게 하는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선 등록 말소나 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건데 가처분이 인정이 되면 이제 멈춰지는 거거든요. 이 가처분 재판의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건설사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그런 비판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일단 이번 이 신축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였는데 일단 경찰 수사 결과만 말씀을 드려보면 구조 검토 없이 39층 바닥면 시공법을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설계 도면과 다르게,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 맞게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도 시공법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하부층 36층에서 38층 3개층의 지지대를 미리 철거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굳기 전에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굳어서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없을 때까지 지지대를 놔둬야 되는데 지지대를 먼저 철거하는 바람에 이게 더 붕괴에 작용을 했을 가능성.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 경찰 수사 결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국토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의 원인과 피해 구매 등을 고려할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뭐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일단 두 가지, 앞선 우리가 사고를 두 가지 교수님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하나는 최근에 일어난 게 신축 건물 붕괴 사고였고 이전에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랬었죠. 이 철거 건물 붕괴 산업에서는 82조가 적용됐고 이번에 네. 신축 건물 붕괴 사고에서는 83조가 적용되는데 뭐가 다르냐 이 부분을 보려면 결국 건설산업기본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생각해 보면 네. 신축 건물이 무너졌어요. 만약 예. 사람이 살다 무너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죠. 정말 진짜 막대한 인명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 충격적이었던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이나 있었죠. 또 성수대교 붕괴 네, 현장 그것도 진짜 있었죠. 말도 맞아요.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인재라고 네.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사고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런 부실시공, 부실공사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제 건축 그 산업기본법 83조가 적용되게 돼 있는데 이 신축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공중에 위험을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본 거였던 거죠. 아무래도 철거하는 거는 이미 그 안에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철거 과정이었지만 그때도 당연히 근데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그 조심해야죠. 철거한 때는 붕괴가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이번 신축 사고의 붕괴는 좀 더 무겁게 처벌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이걸 놓고 지금 국토부랑 서울시가 뭔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게 이제 최고의 처분이 뭐냐면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동안 영업정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처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본사가 어디에 주소지를 주고 있냐에 따라서 지자체가 처분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서울시가 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제 국토부가 조사를 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부는 관할 관청이니까 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들을 근거로 그 회사가 있는 지자체에 이렇게 처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는 등록 말소를 해달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면서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이거 2번에 걸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건설업에 좀 퇴출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입장은 이게 법적으로 약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정도 처분을 내리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국토부는 사고의 내용들을 근거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처분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최고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가 그거를 약간 그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가 어떤 방법으로 풀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건설산업법 시행령 80조 1항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내리려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만 영업정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 건설산업법이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위임하면서 정해진 기준에 따르도록 세세히 규정해 놓았다면서 재량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 대한 법령상 등록 말소가 가능한지 질의한 문서를 지난번 국토부에 보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즉 즉각적으로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등록 말소를 하지 않고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에요. 공을 또 한 번 국토부에 넘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국토부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또 서울시가 영향을 받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지금 입장을 보면 아마도 그 약간 조금 처분을 좀 약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 좀 걱정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토부의 판단을 보면 사실은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건설 산업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서울시는 법적으로 좀 더 검토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유보적이면서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등록 말소를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처분을 내리기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등록 말소 처분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등록 말소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 브랜드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예. 그럼 지금까지 지어놨던 건물도 많잖아요. 사실 거기에 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브랜드는 아실 텐데 그리고 그동안 쌓아올린 수주 실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토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는 수주 실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관급 공사라든지 큰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돼요. 얼마 동안 수주를 했고 수주에서 어느 정도 몇 위에 있느냐가 사실은 건설사에서는 그거 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더 큰 공사를 맡을 수 있고 정부 관련된 또 공기업 관련된 공사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 그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으로 수주한 곳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잠실의 마이스 사업인데 마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뭐 행사하고 컨퍼런스하고 뭐 박람회하고 이런 큰 어떤 건물을 짓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걸 마이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하고 청라 의료 복합타운 사업도 시공사가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말소가 돼버리면 거기서 빠지게 되는 거죠. 컨소시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손해가 막심하고 그래서 아마 등록 말소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아주 대기업인데 이름만 바꿔서 또 영업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런 나오고는 지적도 있거든요. 나와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사실상 왜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이 교수님이 쌓아오신 이미 뭐 여러 가지 출연하신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렇죠. 뭐 논문 실적이라든가 네, 네. 이런 걸 쌓아오신 과정이 앞으로의 뭐 일을 나가시거나 커리어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죠. 함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 말소가 돼버리면 이전에 이 대기업이 쌓아왔던 수주 실적, 브랜드 가치 이런 게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말소가 굉장히 중한 처벌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 이 국토부에 등록 말소시켜라는 이 처분 요청에 대해서 그 건설업계는 좀 입장들이 어떤가요, 교수님? 그럼 건설업계들은 사실 뭐 조금 입장이 여러 번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업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게 이번에 한번 내려지게 되면 비슷한 사고가 나오면 비슷하게 처분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교수님. 거잖아요. 리딩 케이스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그리고 뭐 등록 말소라는 게 상당히 좀 무거운 처벌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인명 피해가 나고 지금 이게 뭐 3명의 사상자가 났고 부상자가 났는데 이 정도 인명 피해가 나면 그럼 이제 그 케이스에 맞게 모두 다 등록 말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서 가혹한 처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혹한 처벌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업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처벌을 또 약하게 하게 되면 긴장감을 안 갖지 않겠어요? 그럼 건설업계에서는 뭐 정말 조금 실수해서 사고 나도 적당히 처벌받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성은 늘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이 건설업계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우려가 있고 업계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정부 기관이나 관공서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업계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도 꼭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특히 이런 건설업 같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규모의 사업인 경우에 항상 문제되는 게 하청에 그렇죠. 맞아요. 하청에 꼬리를 맞아, 물어서 사실상 대기업이 수주하지만 이 아파트를 지은 그 사람 그 자체는 이 대기업 사람이 아닌 경우 그렇죠.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이번 사고의 경우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청이 이루어졌던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하도급사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처분 내려질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하도급 업체도 사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현건설산업이라는 곳이 하도급 업체인데 같은 처분을 관할구청인 광주 서구청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등록 말소가 되면 이 가현건설산업이라는 하도급사도 등록 말소가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감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광장이라고 하는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의 국토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 물론 요청을 했으니까 그대로 될 거다 아니다는 지금으로서는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토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 아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토부 관계자가 말하기를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개를 안 했어요. 처분해달라고 요청만 했지. 그런데 이번 사고는 잘 아시면 국민적으로 분노가 너무 컸고 우려가 너무 컸던 사고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분을 요구했는지까지도 공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는 지금 이런 엄중처벌 요청과 더불어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부실시공 당연히 근절돼야겠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방안이 뭔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그 전에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발고 이제 와서 또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뭐라고 지금 국토부에서 방안을 발표했냐면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고 이게 아까 원투 스트라이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스트라이크는 뭐냐면 5년간 부실 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못하게 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이 제도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정부 기관들이 발주하는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이나 주택 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냈고요. 또 하나는 직권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처분을 하잖아요. 그걸 직권으로 하게 되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붕괴,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를 했을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감리를 내실하기 위해서 감리자에게 주요 구조부 결함이나 위험을 발견할 때 공사 중리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조치까지도 강제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련 법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이렇게 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서 사후 약방문이라는 네네. 말이 딱 기억에 남았거든요. 누군가의 생명을 잃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야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려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이런 사고는 정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이 네.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들, 어떤 노력들이 결국 필요할까요? 저는 관리 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건설업체가 허가를 받고 나면 감리업체도 그냥 형식적으로 감리를 하지 실제 현장에 가서 시공하는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감리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수시로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처분 내용들을 이번에 강화를 했는데 이 강화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처분이 약하게도 솜방망이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경각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또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지. 사고 났지만 사과하고 변상하고 이러면 넘어가겠지. 이런 아주 안이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처분 내용들을 강화했으면 그 규정과 처분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관청이나 아니면 감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책임을 그분들도 함께 묻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항상 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 정말 예방에 초점이 이제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예방책들 좀 실효적인 대책 수단 꼭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